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봤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나와 있죠. 근데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좀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떠올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잠깐 일시정지 눌러보고 내가 저 말을 어디서 들어봤지? 이렇게 떠올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로마가 게르만족이 대규모로 이동해 들어오면서 멸망하게 되죠. 근데 멸망하기 직전에 테오도시우스 1세 기억나시나요?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으면서 동시에 395년에 이제 로마가 분열이 되죠. 서로마와 동로마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서로마는 그대로 멸망을 했죠. 멸망을 하고 그리고 동로마가 남아 있었죠. 그 동로마가 이름을 바꾼 게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로마가 둘로 나뉘어서 서로마가 멸망하고 그리고 게르만족의 이야기를 쭉 배우면서 게르만족 중에서 프랑크 왕국이 이제 뭐 클로비스, 뭐 카롤루스 마르텔, 피핀, 뭐 샤르마뉴 대제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걸 봤고 그다음에 이제 봉건제가 형성되고 이런 모습들을 봤고 이번 시간에는 로마로서 남아 있는 그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배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 늘 지도로 시작을 했죠. 지리적인 배경은 지금 빨간 박스가 있는 저 부분이 될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 지금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저 부분이 우리가 이제 배울 지리적인 배경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어, 요 장면은 기억이 나시죠? 게르만족이 대규모로 로마로 넘어오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의 이미지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기억 나시나요? 게르만족의 대이동 누구 때문이었죠?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건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대이동을 했었죠? 훈족 때문이었죠. 그래서 훈족의 압박으로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 안으로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그중에서 로마 제국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죠. 테오도시우스 1세 때 동로마 서로마 나뉘었고 그리고 서로마만 무너지고 동로마는 명맥을 유지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마가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테오도시스 황제 때 동서로마로 분열이 됐고 그다음에 저 유럽 지역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프랑크 왕국이 성립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베르댕 메르센 조약을 통해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나눠지고 그게 이제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 오늘날 이제 우리가 배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크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이 동로마가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점 찍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수도가 되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은 로마가 둘로 나뉘고 나서 동로마가 성립된 다음에 수도가 된 게 아니죠.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정한 사람 혹시 기억 나시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비잔티움 제국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로마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쭉 발전을 해왔고 비잔티움 제국의 가장 큰 종교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마가 있는 땅은 이탈리아 로마 그 로마 도시가 있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마 지역은 교황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트교 기독교를 이끄는 확실한 종교적 리더가 있어요. 그런데 동로마는 교황이 없기 때문에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황제 중심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나라의 정치는 물론이고 종교까지도 교회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잔티움이라고도 합니다. 동로마가 비잔티움 제국이 되면서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도 이름을 비잔티움이라고 같이 쓰게 되기도 하고 지금은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이 이 지역이에요. 여기를 수도로 정했던 황제가 혹시 로마 멸망하기 전에 로마 황제였는데 기억 나실까요? 이 사람이었어요. 그죠? 콘스탄티누스였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공업적으로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교역 중심지로 많이 번영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좀 지도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유럽이죠.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나가려면 이쪽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럽 방향으로 나가려면 이쪽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그 만나는 지점에 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지점, 딱 그 정확한 그 지점에 이스탄불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탄불 즉 콘스탄티노플에 가면 아시아의 문화의 특징들도 많이 볼 수 있고, 즉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시장에 가보면 아시아의 느낌을 주는 상품들도 많이 있고 유럽의 느낌을 주는 상품들도 같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교차되는 교류의 중심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서양을 잇는 핵심 교역로다.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그렇고 그래서 이 지역에 수도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천혜의 요새로서의 그래서 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동서양을 잇는 교역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다른 외적이 침입했을 때 함락하기 힘든 성이기도 해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성벽만 둘러치고 있으면 대부분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좀 침략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고 우리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황제는 사실 한 명만 보면 돼요.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지고 나서도 1000년 이상 유지가 되거든요. 이제 나눠지는 게 395년인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게 1453년이니까 1000년 이상 가는 거죠. 연도를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1000년 이상 가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동로마는 사실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명의 황제들, 굉장히 많은 황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황제는 유스티니아누스, 저 황제 한 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나와 있는데 누굴까요? 한번 화면에서 손가락 한번 찝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황제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센터에 있겠죠. 모든 아이돌들도 그렇지 않나요? 제일 잘 나가는 멤버가 센터에 있지 않나요? 네, 센터에 있는 얘예요, 얘. 얘가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인데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그 지금 보시면 여기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요거 보이시나요? 이 동그라미? 요게 밀짚 모자가 아니고요. 저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신성성을 상징하는 아우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황제한테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들고 온 이유는 동로마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면 교회까지도 황제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림 같은 데서도 황제의 어떤 종교적 신성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서로마랑 너무 구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황제가 교회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서로마나 프랑크 지역은 교황이 있기 때문에 황제나 왕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로마의 황제는 교회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는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로 있었던 6세기인데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아무래도 제일 빛나는 건 이거일 거예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합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지금 요 빗금 쳐져 있는 게 유스티니아누스의 정복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예전 정말 잘 나갈 때 오현제 시대, 팍스로마나 시대에 로마를 떠올릴 만큼 뭐 유럽 지역은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영토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옛날 로마 지역을 정복해냈다, 회복해냈다. 물론 이건 다 잃어버리긴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긴 하지만 최소한 이 황제 때는 그래도 옛날 로마를 떠올릴 만큼의 영토 회복을 이루어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로마의 옛날 우리 로마 제국의 문화는 굉장히 실용적이다. 그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뭐 도로, 그다음에 아치, 돔, 뭐 공중 목욕탕, 수도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의 문화가 실용적이다라고 하면서 같이 배웠던 게 로마의 법률이 많이 발달해 있다는 거. 워낙 제국이 넓고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라라고 하는 철저한 법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 잘 유지되어 있었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시민법,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만민법, 그다음에 꼭 로마 제국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지켜야 마땅한 자연법, 이런 시민법, 만민법, 자연법 이 3체계가 잘 발전해 왔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또 로마법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정관도 법을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고요. 원로원도 법을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호르텐시우스법 이후로는 평민회도 법을 만들 수 있어요. 법을 만들 수 있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일목요연하게 쫙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로마법 대전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법 대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근대 이후에 법 체계가 다시 근대적으로 발전할 때도 이 로마법 대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유스티니아누스의 가장 핵심적인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업적 중에 하나로 로마법 대전을 편찬해서 기존의 로마법들을 깔끔하게 정리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소피아 대성당을 건축을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문화 파트 보면서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성소피아 대성당을 건축한 것도 유스티니아누스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 역시 그래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1번은 1번은 이거고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로마법 대전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셋 다 중요해요. 뭐 영토 회복한 거, 로마법 대전, 성소피아 대성당 다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죽은 뒤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여러 위기도 거치고 발전도 하면서 어떤 제도들을 갖추게 됐는지를 보자는 건데, 비잔티움 제국의 일반적인 제도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군관구제. 근데 군관구제는 이제 전국을 31개의 군관구로 나누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이 가서 이제 통치를 하는 건데, 요 사령관은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군관구제는 군현제랑 조금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황제의 명령을 받은 사령관이 가서 통치를 한다는, 군현제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둔전병제, 요거는 균전제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둔전병제라는 건 뭐냐면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줘요. 땅을 나눠주는데 조건부로 나눠줘요. 어떤 조건이냐면 나와 있다시피 군대에 복무해야 돼요.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보면 윈윈이죠. 농민들은, 땅이 없던 농민들은 땅을 받음으로써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대신 군대를 가야겠죠. 대신에 정부 입장에서는 땅을 나눠줬으니까 거기서 생산하는 곡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둘 수도 있을 거고, 또 어쨌든 군대를 간다는 조건으로 땅을 받는 거니까 사람들이 군대로 오겠죠. 그러니까 군사력도 강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둔전병제를 이용해서 군역을 키웠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둔전병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둘 다 윈윈이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일단 자영농을 육성할 수 있고, 그래서 땅이 없던 농민들도, 자영농이라고 하는 건 자기 땅을 가진 상태에서 그 땅으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을 자영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땅을 정부에서 나눠주니까, 아예 소유권을 줘버리니까 땅이 없던 사람도 땅이 생겨서 자영농이 될 수가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자영농이 육성된다는 것 자체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금도 거둘 수 있고, 또 군대를 간다는 걸 조건으로 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군사력도 강화할 수 있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제도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군관구제. 그래서 전국을 31개, 31개라는 개수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전국을 여러 개의 지역별로 나눈 다음에 황제가 임명한 사령관을 파견해서 통치하는 군관구제. 그다음에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주되 군대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군대에 복무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나눠줘서 자영농도 키우고 군사력도 키웠던 둔전병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벌써 쇠퇴예요. 비잔티움 제국이 정말 긴 역사에 비해서 공부할 게 많이 없는 거죠. 지금 황제 한 명 봤어요. 그다음에 제도 두 개 보고, 그죠? 그래서 벌써 쇠퇴인데,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죠. 나라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요, 그 안에서 빈부격차가 반드시 발생해요.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방의 유력자들이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농민들은 점점 가진 게 없어지니까 그나마도 땅도 팔아버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점점점 군관구제, 둔전병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시스템들이 무너지게 되고, 파견된 사령관은 별 힘이 없고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지역의 세력가들이 더 훨씬 큰 힘을 갖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이라고 치면 인천이 하나의 군관구라고 쳐요. 그러면 인천의 군관구를 담당하는 사령관이 오겠죠. 근데 예전에는 인천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 한 명 한 명 약간의 토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다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점점점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인천의 땅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이 인천 군관구에 새로운 사령관이 부임해 오면, 새로운 사령관이랑 원래 기존에 어마어마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천 부자랑 누가 더 실제 권력이 세겠냐는 거죠. 이 인천에 오래 살고 있고 땅이 많은 부자가 새롭게 온 사령관보다 권력이 셀 수밖에 없겠죠. 인천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군관구제가 자꾸 무너지고, 또 이 몇 명의 부자가 된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다 땅을 이미 팔아버렸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군대도 갈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둔전병제도 무너지고 기존의 시스템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잔티움 제국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농이 무너진다는 게, 빈부격차로 인해서 자영농이 무너지면서, 자영농이 무너지니까 세금을 낼 사람도 없고 군대에 갈 사람도 없죠. 그러면
정부의 재정도 무너지고 군사력도 약해지니까 그 정부를 이끌고 있는 황제권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그래서 여기서도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기초가 되는 중산층들, 그리고 중산층보다 약간 아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계층의 그 시민들의 경제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국가 힘의 바탕인데 그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면 뭐 살아날 길이 없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기존의 시스템들, 군간구제, 둔전병제가 깨지고 몇 명의 부자들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세금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땅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군대도 못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 뭐 세금도 못 걷고 군대도 유지가 안 되니까 정부도 약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즈음에서 십자군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에서 반드시 받으셔야 될 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여러 가지 업적들 세 가지였죠. 로마 영토 회복했던 거, 로마법 대전, 그리고 뭐였어요? 로마법 대전, 그다음에 영토 회복한 거. 왜 내가 기억이 안 나죠? 저기 뭐야? 성소피아 대성당. 저도 깜빡깜빡하네요. 어쨌든 그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제도들, 군관구제, 둔전병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비잔티움의 문화를 봐야 될 텐데, 사실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는 종교를 좀 집중적으로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로마 문화를 이어왔잖아요. 그리고 로마 문화 자체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 비잔티움 제국 문화의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만은 멸망했지만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문화를 계승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이제 그리스 정교예요. 근데 요거 좀 이따 이제 카톨릭이랑 구분해서 배우게 될 텐데 좀 집중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는 기독교 중에 한 분파인 그리스 정교라는 거. 그리고 언어는 일단은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고전을,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나 기억나실 거예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썼던 책들, 그런 고전들을 연구하고 보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나중에 서유럽 세계에 이런 그리스의 고전들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게 전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배우게 될 텐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로 아까 얘기했었던 성소피아 대성당, 제가 그렇게 기억이 안 나 있었던 성소피아 대성당인데, 성소피아 대성당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뭐 건축적으로 굉장히 잘 지어지고 예쁘게 지어져서도 있지만 비잔티움 제국의 건축의 고유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자세히 사진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면 여기 이제 비잔티움 대성당인데 뭐 같은 사진은 아니지만 표지에도 비잔티움 대성당을, 이렇게 성소피아 대성당을 걸어놨었죠. 성소피아 대성당에서 볼 수 있는 비잔티움 제국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랑 비슷해요. 돔이에요, 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천장이, 뚜껑이라고 할 뻔했네. 천장이 이렇게 공 반 잘라서 엎어놓은 것처럼, 이게 이제 돔이죠. 이런 돔의 형태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다 돔이죠. 이런 식으로 다 돔이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안에가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벽화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웅장한 돔으로 천장을 만들어 놨고 내부에는 모자이크 벽화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 내 귀퉁이에 있는 요 기둥들 있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비잔티움 제국 문화의 건축 특징이 아니에요. 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건데, 비잔티움 제국 이 지역이 오스만 제국한테 멸망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스만 제국은 기본적으로 이슬람교거든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이 성소피아 대성당도 결국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한테 집어삼켜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이 성소피아 대성당을 보고 안 부셔요. 너무 잘 지어졌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원래 건물은 거의 그대로 둔 채로 이제 매 귀퉁이에 저렇게 돌기둥 받고 몇 개만 조금 고쳐서 이슬람교의 사원으로, 모스크라고 하는데 이슬람교 사원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까운 데에 블루 모스크라 그래서 자기네들 거대한 사원을 또 지어놨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거대로 이슬람 사원으로 씁니다. 지금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다시 바뀌어서 원래는 박물관으로 쓰였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다시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내 귀퉁이의 기둥은 이 비잔티움 건축의 특징은 아니에요. 비잔티움 양식의 특징은 두 가지. 웅장한 돔 그리고 내부의 모자이크 벽화. 특히나 돔은 로마 제국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계승한 거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부분이에요. 크리스트교가 분열되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비잔티움 제국을 구태여 배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아마 프랑크 왕국 배울 때 콜로비스가 카톨릭으로 개종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조금 크리스트교면 크리스트교지 카톨릭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큰 틀에서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은 교황을 그리고 교회를 따르게 되어 있지만 종교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은 세속의 이 세상 원래 기존의 지배자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는 대통령을 따르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로마의 크리스트교도 교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따르고 있었어요. 공인받고 난 뒤에는. 그런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 일단 로마가 다 망한 게 아니고 서로마만 멸망을 했고 동로마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라는 그 지위는 동로마 황제가 가져가게 된 거고 그래서 크리스트교도 동로마 황제의 지배를 그동안은 받았었어요. 그런데 동로마 황제 미 비잔티움 황제가 중요한 명령을 내려요. 뭐냐면 성상숭배 금지령이에요. 성상숭배 금지령은 일단 단어만 그대로 보면 성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하는 명령이겠죠. 그러면 숭배랑 금지령은 알겠어. 숭배는 뭐 이렇게 떠받들어 모시는 거고 금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 성상이 뭐냐는 건데 성상은 성스러운 상이에요. 근데 성스럽다는 건 뭔지 알겠죠? 뭔가 막 이렇게 홀리하고. 근데 상은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상이라고 하는 건 성스러운 모양을 갖춘 어떤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를 조각해 놨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성상이에요. 예수 조각해 놓은 거. 근데 비잔티움 황제 입장에서는 원래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이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게 십계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조각해 놓은 예수상도 그게 상일 뿐이지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슬람교와의 갈등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성상을 내세운 수도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 수도원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황제가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 뭘 이유로? 우상숭배를 이유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성경의 십계명을 이유로 예수상도 예수 조각상도 예수 조각상일 뿐 실제 예수는 아니니까 믿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교회에서 예수상을 다 철거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비잔티움 황제는 종교 교회에 대한 지배권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도 일단은 비잔티움 황제를 따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요 명령대로라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조각상을 다 치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반발을 제기했던 게 누구냐면 교황이죠. 왜냐하면 교황은 지금 로마에 있죠. 로마는 서로마 지역이고 서로마는 멸망했잖아요. 서로마는 지금 서로마 지역은 게르만 애들 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게르만 애들한테 기독교를 설명해주고 기독교를 설득하지 않으면 교회들이 다 부서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은 이 지역을 침략해 들어온 게르만 애들한테 기독교가 뭔지 설명하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퍼뜨려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기독교라는 게 뭔지 이해시키려면 그래서 누굴 믿으라는 건지 모습을 보여줘야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애들이 믿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게르만을 믿게 만들려면 이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는 게르만족을 믿게 만들려면 성상, 예수 조각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갑자기 비잔티움 황제가 다 치워버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핵심이 돼서 서유럽에 그냥 예수상을 쓰는 로마 카톨릭과 예수상을 쓰지 않는 그리스 정교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교회를 이끌게 되고 동유럽의 동로마의 그리스 정교는 황제가 이제 교회를 이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마 그리고 서유럽 지역은 프랑크 왕국까지 포함해서 로마 카톨릭을 믿게 되고 프랑크 왕국이 여기에 포함되는 이유는 뭐예요? 프랑크 왕국을 건국했던 클로비스가 예수상을 철거해버린 그리스 정교가 아니라 예수상을 갖고 있는
예수상을 아직도 쓰고 있는 성상숭배 금지령을 따르지 않는 카톨릭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랑 더 친해지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과 이 서로마 지역은 로마 카톨릭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동로마가 있는 비잔티움 제국이 있는 지역은 예수상을 없애고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그리스 정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비잔티움 문화는 이제 주로 동유럽 쪽으로 영향을 끼치게 돼요. 특히나 러시아 쪽으로 가서 러시아의 민족인 슬라브족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비잔티움 문화를 수용해서 그리스 정교를 믿게 되는데, 그리스 정교는 특징상 그 나라의 정치적인 지배자, 황제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까지 지배하기 때문에 보통 그리스 정교가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정교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가 러시아로 가면 러시아 정교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이렇게 정교를 믿게 됐다. 이렇게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은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러시아 정교회를 이끌고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 지금 이건 천년 만에 화해하는 뭐 그런 모습인데, 그동안 꾸준히 이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가 갈등을 해왔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특징을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를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일시정지 누르셔서 노트나 학습지에 정리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교회를 지배하고 성상숭배를 유지했고, 그다음에 프랑크 왕국이나 서유럽 쪽으로 확산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는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고요. 그다음에 성상숭배는 금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고, 그다음에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죠. 그리고 동유럽, 러시아 쪽으로 확산이 됐다는 거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